안녕하세요. 6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박성동, 박민준입니다. 저희 6조는 신경 가독성과 뇌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뇌 손상과 뇌 가독성입니다. 뇌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뇌가 손상을 받는 것으로 외부나 내부 요인으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신경학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뇌 손상에는 원인이 외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외상성 뇌 손상, 비외상성 뇌 손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비외상성 뇌 손상은 병변의 발생 양상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악몽, 회피행동, 불안 등의 증상에 중심을 두었다면 최근 연구를 통해 회백질의 부피 감소를 관찰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능적 손상이 아닌 실제 뇌 조직의 물리적 손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된 부위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경우 기존에 있던 것과 달리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신경 전달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아교세포의 증식으로 흉터나 염증 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출혈, 뇌경색, PTSD 등으로 손상된 뇌신경은 조직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뇌신경은 손상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변화를 겪습니다. 이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 때문인데요. 신경 가소성이란 사람이 살면서 겪는 자극, 경험, 학습 등에 의해 일어나는 뇌신경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 손상된 뇌신경의 경우에도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켜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의 재생 과정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손상 부위에서 아교세포 반응이 일어나고 이후 교세포 반응성 증식으로 글리아 흉터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물리적 손상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해마는 PTSD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부피가 감소하였고, 이는 기억력 감소와 스트레스 반응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 대상 폐질도 부피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공포 반응과 기억계에 관련된 편도체, 전전두 폐질 또한 부피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실 원인이 되어 PTSD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지만, 자세히 연구해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PTSD의 결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뉴로제네시스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뉴로제네시스란 신경줄기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해마에서 일어나며 학습, 기억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정서적 안정 등에 의해 촉진되며 스트레스 및 노화에 의해 억제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은 뉴런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출혈은 무엇일까요? 뇌출혈의 사전적 정의는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입니다. 이러한 뇌출혈의 원인은 크게 고혈압, 혈관 질환 및 기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혈압의 경우 뇌출혈의 약 75%를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마비, 의식 저하 등이 있고, 진단은 CT, MRI 등을 통해 두개강 내부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뒤주막과 출혈의 경우 뇌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동맥류를 진단합니다. 다음으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 조직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혈전이 혈관을 막는 색전이나 말단부 혈관이 좁아져 허혈성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막힌 혈관의 위치에 따라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손발이 안 움직이거나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진단의 경우 마찬가지로 CT와 MRI로 신경 및 혈관의 상태를 보고 약물 치료를 또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출혈은 출혈이 발생한 부위 주변에 뇌 조직이 압박을 받아 손상이 생기고, 뇌경색의 경우 혈류가 차단된 혈관이 지배하는 뇌 영역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뇌가 받는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심리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번째로 발달 초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이 뇌 구조와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정서 조절 능력은 신경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 이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반복 경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습을 통해 실력을 늘리듯이 신경 회로 또한 반복되면 강화되고 안 하면 약해집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도 누군가는 배움이 빠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감수성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다양한데 이는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에서 영양분이 되는 BDNF가 많이 형성되는 유전자라면 그것 자체로 학습 능력과 회복력에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경 가독성은 어떤 원리를 통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신경세포의 연결 과정을 보면 정보를 주고받는 뉴런들 사이에 연결 강도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연결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처음 칠 때는 안 익숙하지만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잘 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학습과 감각의 뇌 기반에 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시냅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냅스는 뉴런 간 정보가 전달되는 접합부로 이 연결 강도의 조절을 통해 학습과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냅스 역시 가소성을 지니고 있어 경험이나 자극에 따라 그 전달 효율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은 뉴런 자체가 아닌 뉴런 간 연결인 시냅스에 저장되며, 특정 신경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될수록 시냅스의 효율도 함께 변화합니다. 이러한 시냅스의 변화 양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습관화에서는 반복된 자극에 의해 시냅스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반응도 감소합니다. 둘째, 반대로 민감화에서는 강한 자극으로 인해 시냅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적 조건화의 경우,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동시에 주어질 때 시냅스가 점차 강화되어 반응의 감도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냅스의 변화 양상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기 기억의 경우 단백질 인산화 같은 일시적인 생화학적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냅스 강도는 일시적으로 조정되지만, 물리적 구조는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장기 기억의 경우 신경세포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자체를 재조정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 개념은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는 도널드 헤베의 이론에 따라, 반복적 학습을 통해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면 기억 재생이 쉬워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의 대표적 형태로는 장기 강화와 장기 억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장기 강화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특정 시냅스가 반복적인 고빈도 자극을 받을 때 그 시냅스의 반응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시냅스 전 뉴런이 글루타메이트를 방출하고 시냅스 후 뉴런의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대량의 칼슘 이온이 유입됩니다. 이 칼슘 이온 신호는 칼슘 칼모듈린 의존성 단백질 키나아제 2형과 같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AMPA 수용체의 활성을 높이거나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냅스는 이후 동일한 자극에도 더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억제를 살펴보자면, LTP와 반대로 시냅스가 약한 저빈도 자극을 받을 때 시냅스 효율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장기 기억과 마찬가지로 NMDA 수용체를 통한 칼슘 이온의 유입이 발생하지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낮은 농도의 칼슘 이온은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AMPA 수용체를 시냅스 후막에서 제거하거나 내재화시키고, 이는 시냅스 반응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냅스 가소성의 대표적인 두 유형인 LTP와 LTD는 시냅스 강도를 적절히 조율하여 기억 간 간섭을 방지하고 새로운 학습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중 LTP는 단순 반복 학습만으로 유도되지 않으며 뇌세포의 환경,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잘 아는 황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소염 작용을 하기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해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황금을 발효하면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항산화 효과를 내는 바이칼레인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해마의 신경세포 연결이 잘 유지되고,
LTP도 잘 일어나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PPT에 LTP와 LTD가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가 해마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약 해마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해마가 손상되면 두 메커니즘 모두 이상이 생기는데요. LTP의 경우 신경세포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LTD의 경우 불필요한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인지 혼란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마는 산화 스트레스나 혈류 장애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심할 경우 치매나 PTSD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가소성을 잘 조절하는 것은 학습력과 기억력 유지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마의 경우처럼 많은 신경정신질환이나 뇌 손상은 뇌의 특정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 기능의 이상은 불안장애, 우울증, 집중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능 저하를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현대 뇌과학은 뇌의 특정 영역을 직접 조절함으로써 기능을 회복하거나 강화하려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경두계 자기자극과 경두계 직류자극은 바로 이러한 신경조절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임상에서도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안장애 같은 문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이 기술들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MS는 말 그대로 자기장을 이용하여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한 코일을 두피 가까이에 대고 빠르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때 발생한 자기장이 두개골을 통과하여 뇌 안에 전류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전류는 뉴런의 탈분극 또는 과분극을 유도하여 시냅스 가소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극의 빈도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5Hz 이상의 고빈도 자극은 뉴런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흥분성을 증가시켜 특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에 고빈도 자극을 주면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1Hz 이하의 저빈도 자극은 억제성 뉴런을 자극하여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불안장애, PTSD처럼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편도체와 연관된 뇌 영역의 과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한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해당 신경회로의 장기 강화나 장기 억제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방적인 뇌 기능의 재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경두계 직류 자극입니다. TMS와 마찬가지로 비침습적인 방식이지만 작동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TDCS는 극도로 약한 직류 전류를 두피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뇌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전류는 뉴런의 탈분극 또는 과분극 역치를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억제성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양극 자극은 뉴런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기능을 강화시키고, 음극 자극은 억제성을 높여 해당 기능을 억제합니다. 짧은 자극만으로도 TDCS는 뉴런의 활동성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자극을 가할 경우 NMDA 수용체를 매개로 한 시냅스 가속성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 작업 기억 향상 학습 능력 증가, 만성 통증 완화, 감정 조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효과의 지속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고 또한 일부 두통과 발작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TMS와 TDCS는 뇌 기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현대의학적 기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 기능의 저하나 과활성 상태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내경에서는 심을 주신이라 하여 정신작용과 의식, 기억을 주관하고 신은 정을 저장하고 뇌를 통한다고 하여 신정은 뇌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정이 부족해지면 의욕이 저하되거나 기억력이 감퇴하며 심기가 허하면 신이 흐려져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기허, 비신양허, 신비양허로 간주하여 보심기, 익비기, 온신양하여 기혈을 보하며 뇌 활동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한 처방으로는 귀비탕, 보중익기탕, 육미지왕탕, 총명탕, 변망 등이 있으며 혈자리로는 백회, 신문, 족삼리, 삼문교, 내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안, PTSD, 공황장애처럼 감정이 과민하게 활성화되는 경우는 한의학에서 감기올결, 간양상항 등으로 풀이합니다.
간은 조절과 소통을 주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감기가 울체되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담화 또는 풍화가 상염하여 심신이 불안해지고 사냥이 상항하면 뇌의 양적 자극이 증가하여 편도체 과활성과 유사한 정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감기 울결과 간양 상항, 심화 항성을 해결하기 위해 청간사와 자양안신, 화담 개교하여 자율신경계 과황진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한 처방으로는 시오가용고열무려탕, 가미소요산, 천황보심단, 용안산 등이 있으며 혈자리로는 태충, 신문, 내관, 인당, 백회, 안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TMS와 TDCS 같은 비침습적 외부 자극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영역을 의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뇌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뇌 회복은 외부 자극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사실 뇌는 스스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내부적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초에서의 감각 자극이나 반복적인 운동 경험은 중추신경계에 매우 강력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회복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이제부터 말초 자극과 중추 회복, 그 중에서도 운동 피질에서의 경험 의존적 가소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뇌 손상 이후의 회복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운동, 감각 자극 같은 행동 경험이야말로 운동 피질의 재조직화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학적 자극이 됩니다. 특히 반복성과 시간적 동시성, 즉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움직임은 피질 내에서 관련 부위들이 하나의 단위 모듈로 통합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손목을 회전시키는 움직임이 동시에 주어지며 이 두 기능이 피질에서 함께 묶여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반응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신경회로 자체의 재구성으로 이어집니다. BDNF와 같은 신경 영양 인자의 역행성 신호는 감각 자극에 의해 유도되고 이는 축삭 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뇌 발달기뿐 아니라 성인기, 특히 뇌 손상 이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주변 피질 영역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보상과 학습 맥락 속에서 이 자극이 주어져야 시냅스 연결과 피질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재활훈련 방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운동 기술 학습과 단순 반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은 운동량은 많지만 피질의 지도 재편이나 시냅스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새롭고 복잡한 운동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운동 피질의 맵이 확장되고 시냅스 수도 실제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노포를 갖고 의미 있게 학습되는 운동이 이루어져야 뇌는 그에 맞춰 변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재활 중인 환자에게 무엇을 시키고 어떻게 반복하게 하느냐가 단순한 근육 훈련이 아닌 중추신경 회복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자발 회복이 꼭 정상적인 운동 기능의 복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들이 팔을 뻗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몸통을 앞으로 숙여서 보상 동작으로 팔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보상 동작은 운동 피질 지도의 재조직에도 반영됩니다. G 모델 연구에 따르면 뇌 손상 후 행동 회복이 일부 나타나더라도 원래의 손가락 표현 영역은 줄고 근위부 표현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행동적 재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뇌는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보상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 훈련을 병행한 경우에는 손상 직후에 행동 재훈련을 받은 쥐들은 손상된 운동 피질의 손가락 표현 영역이 보존되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적절한 훈련이 동반되면 보상적 재편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뇌는 훈련에 반응해서 살아남은 회로를 다시 강화하고 기능적으로 더 정밀한 표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손상 후에도 자체 회복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 회복 방향이 보상적 우회로 갈지 원기능 복원으로 갈지는 훈련을 하느냐 재활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운동 재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것을 넘어서 운동 피질 자체를 재조직하고 기능을 복원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뇌는 손상 이후에도 상당한 회복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회복은 단순 보상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 중심의 재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 과정은 손상된 뇌 부위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초에서의 자극과 행동 경험은 멀리 떨어진 중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뇌 전체의 회복을 이끄는 더 넓은 네트워크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추 말초 연계 가소성이랑 단순히 한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말초와 중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초에서의 반복적인 운동 자극은 중추 피질의 재조직화와 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중추의 기능 회복이 진행되면 다시 말초의 운동 수행 능력도 점차 향상되는 식으로 서로 강화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말초 중추 연계의 가소성은 단지 기능 회복을 넘어서 회복의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점은 뇌 손상 직후 초기 수일에서 수주 사이, 이른바 회복의 기회창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추와 말초 모두에서 가소성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말초 자극을 제공해 중추, 말초 간 연결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활치료에서도 그 근거로 활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제 유도 운동 치료, 로봇 재활, 감각피질 훈련 같은 중지 기법들은 모두 말초에서 자극을 주면서 중추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연결 기반 자극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초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말단 반응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회복을 이끄는 동적이고 양방향적인 자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시냅스의 가소성에서 시작해 해마 기능의 변화, 뇌